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소위 이제 2장의 철학장과 가능한 것들의 공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는 하이데거 철학을 만들어낸 당시의 어떤 뭐 문학이나 정치적인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2장에서 철학장과 가능한 것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건 하이데거가 철학 학생으로서 철학 박사를 받고 또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잡고 하기 위한 그 시절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 어디까지가 그 가능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카시로나 후설 같은 신칸트 학파가 당대 철학계를 주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서는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완전히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박사논문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정치적인 장과 철학장의 어떤 상동성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정치적인 세계라고 하는 게 극단적인 자유주의, 그러니까 막시즘적인 혹은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있고 또 극단적인 보수주의가 있다고 한다면, 철학도 그런 것과의 관계 속에서 극단적인 무슨 자유주의 철학 혹은 극단적인 막시즘과 이렇게 그 사이의 중간에서 신칸트 학파가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철학의 장에서 하이데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마치 정치의 장에서 그의 언어가 이 어떤 스며들고 길들여지면서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언어만이 남아있던 것처럼 철학의 장도 똑같은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1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철학적 입장들이 이루는 구조와 공공연한 정치적 입장들이 이루는 구조 사이에는 상동성을 매개로 해서, 상동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브루드가 호몰로즈라고 하는데, 상동성을 매개로 해서 특정 사상가의 정치 윤리적인 선택지와 양립할 수 있는 철학적 입장들의 폭을 매우 좁게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늘 그렇지만 브루드의 문장을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이걸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정치의 장에서 움직이는 논리가 있어요. 거기서 뭐 극단적으로 보수주의나 극단적으로 막시즘, 이게 정치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철학의 장에서도 그렇게 극단적인 양쪽에서 다 허용되지 않는 철학적인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기 자신, 같은 페이지 밑에 한 두 번째 줄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해당 시기의 장을 구성하는 적지적 재립의 형태로 강요되는 문제 설정에 대한 적절한 답으로 인지하게끔 할 때만 철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번에 읽었던 거죠. 왜냐하면 맨 밑에 81쪽 하나의 철학적 입장은 체계를 제쳐두고 본다면 소박한 윤리 정치적인 입장과 상동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뭐 이거예요. 이건 제일 쉽네요. 철학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당대의 시기적인 분위기에서 당대 시대 정신이 인정할 수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담론이 정치의 장이나 문학의 장에서 허용될 수 있었던 것처럼, 철학의 장에서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그 학문의 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격식, 보통 미정 폼, 그건 뭐냐면 어떤 형태 갖추기, 격식 갖추기,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2쪽에 보면 하이데거가 속해 있었던 정치적 귀족층이라고 하는, 요건 이제 뭐냐면 소위 극단적인 막시즘과 극단적인 보수주의적인 어떤 이 철학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 양자에 위치하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입장이나 철학적인 수준을 정치적인 이 귀족층, 정신적 귀족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그 신칸트 학파 형태, 후설, 카스러의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하이데거한테 영향을 줬느냐? 87쪽에 나옵니다. 장의 한 복판에서 축적된 대자본의 보증을 받은 특수한 권위와, 특수한 권위라는 게 신칸트 학파죠. 그다음 반역자의 혁명적 성향, 아주 극단적인 뭐 막시즘적인 성향이겠죠. 이 둘을 결합해야만 했다. 1916년 이래 후설의 조교였던 하이데거는 마부르크 대학의 평거수가 되며 위기의 정세를 호기로 하여 혁명적이면서도 보수적인 담론을 대학 안이나 바깥에 유포할 수 있는 전위적 사상가라는 명성을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극단적인 사상가에서 벗어나서 제3의 어떤 담론을 만들어낸, 혹은 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사상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88쪽에 보면 나치 대학의 총장 연설, 이제 그 하이데거가 말년에 총장이 되면서 그 연설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나치즘을 동조하고 옹호할 수 있는 자기의 철학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왜 못했느냐? 그렇게 하면 자기가 철학 박사를 못 받고 대학에서 자리를 못 받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거를 암울하게, 은밀하게 얘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 철학 안에서.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대로 다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그대로 다 신칸타파를 비판하는 식으로 존재와 시간을 썼으면 그건 통과가 안 될 것이고 또 완전히 무슨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매장되고 대학의 교수를 못 잡으니까 그 양쪽에서 그 이중적 거리두기라고 부르는 표현을 하는데 양쪽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 양쪽이라는 게 뭐예요? 정치적 입장과 철학적 입장에서 양쪽에서 다 거리를 두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글쓰기를 하고 말을 하다가 언제까지? 총장 되기 전까지. 교수 되고 총장 되면서 이제 나는 뭐 공식적으로 난 나치 지지원해 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태까지 아니 왜 갑자기 하이데거가 나치를 지지하게 되었느냐? 그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전에는 전기 사상이고 나치를 지지했을 때는 후기 사상이었느냐? 이렇게 논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이데거 사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근데 브루드웰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사람 속에 그런 게 간직돼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젊었을 때, 그러니까 소위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못했다. 왜?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조금 내가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요약하느라고 약간 좀 무리하게 약간 응축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로 알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2페이지에 그 말이 나와 있네요. 하이데거의 귀족적 인민주의에 은닉된 이중적 거부는 1세대 지식인인 자신에게 역설적인 전도처럼 보이는 것들, 곧 민주주의적이고 공화주의적이며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인 성향들에 대해 가졌을 법한 다소 분기일치한 표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걸 은닉했다는 거죠.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쪽도 반대. 그렇다고 완전히 사회주의적 것도 반대. 그 양쪽을 다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드러내면 양쪽에서 다 공격당하니까 그걸 어떻게 드러내? 그러면서 나중에 나이 들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상징 자본 대학가에서 상징 자본을 많이 갖게 되고 이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와서 나 총장이니까 나 지지해 뭐 이랬다는 겁니다. 뭐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뭐 이 사람의 글쓰기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98쪽에 보면 이 하이데거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게 말이 어려우냐는 겁니다. 그 일종의 그 문체와 이데올로기 조합의 상동성이 있다. 여기 보면 하이데거가 98쪽 하이데거가 생산한 매우 이례적인 문체적 조합과 그 문체가 실어나르는 이데올로기적 조합에는 엄밀한 상동성이 있다. 그렇죠. 이데올로기적 조합이라는 게 뭐였는데 하나 지금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극단적인 사회주의를 다 배격하는 그 이데올로기적 입장인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자기 입장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체라든가 단어라든가 개념들이 다 어려워지고 그 왜 어려워져요? 은닉해야 되니까 자기 입장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철학의 보수혁명이라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이 같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그 하이데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과 이념적인 입장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수혁명이라는 거죠. 철학적 보수혁명. 그 보수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문학하는 사람하고 정치운동하는 사람한테 쓰였던 말이에요. 하이데거는 그런 쪽에 이 관련된 사람이고 그 보수혁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약간은 나치즘에 종조하는 듯한 이 어떤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치를 동조하고 지지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이데거도 처음에 그런 보수혁명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말년이 되면서 나치즘으로 그 보수혁명의 꽃을 피우는 어떤 가능성으로 나치당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합시다. 난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뭐 어려울 것 같아. 그냥 그런 정도 해서 이 책들이 어떤 내용을 갖는지를 보고 뭐 필요한 사람은 읽어보는 게 낫지. 이거를 전부 다 얘기해보면 이제 너무 어마어마하죠. 자, 뭐 같은 얘기지만 123페이지 잠깐 읽고 갑시다.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장에서 보수혁명가의 위치가 사회주의나 자유주의자와 관련해서 설정되었듯이 이 철학적 위치는 막스주의나 신칸타파와 관련해서 설정되다. 내내 같은 얘기를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검열과 형식 같은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말이 어려워졌느냐? 그렇게 왜 학적 담론이 어려워졌느냐? 그건 일종의 타협의 상물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떤 이 철학적 장에서의 위치, 그다음에 그런 철학적 장에서 자기한테 부과하는 검열의 문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뭐 어떤 형식 갖추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29페이지 형식은 사회적 상징적 생산이 그 생산의 사회적 조건에 가장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통로인 동시에 상징적 생산에 비롯되는 가장 구체적인 사회적 효과가 실현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뭐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 프랑스에서 그 하이데거 철학이 어떻게 이제 그 수입되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랑스에서 하이데거 철학이 수입된 것도 그런 계급적인 가치나 프랑스 자체 내에서 어떤 생산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사르트르 같은 사람, 그다음에 뭐 반대편에 있던 파리아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굉장히 프랑스의 철학적 장에서 위대한 사람이고 그 하이데거 철학을 통해서 사르트르의 철학을 공고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파리아스 같은 사람은 뭐 프랑스의 학적 장에서 별로 학력 자본이나 문화 자본이 없었던 사람이죠. 상징 자본이. 그러니까 하이데거 철학을 비판하고 공격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어떤 프랑스의 학문적인 장을 좀 파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게 바로 6장에서 얘기하는 그 하이데거론의 어떤 프랑스 수입과 관련된 겁니다. 나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어떤 지식들이 어떻게 주로 이제 미국 유학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국내 박사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미국에서 유학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상징적 자본을 통해서 대학을 뭐 점령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식과 국제정치학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주아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사회 그 학문의 장을 분석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데거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